안녕하십니까. 저는 락플레이스에서 클라우드 프리세일즈 및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권수용 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구글의 최명근 차장님께서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쇼케이스를 되게 많은 분들이 시즌 1 때부터 참여를 해주셨어요. 참여를 해주시면서 되게 많은 의견도 주시고 많은 지식을 얻어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피드백 중에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빅데이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되게 극단적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다 또는 되게 쉬운 것 같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대외적인 행사에서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관련된 행사를 참여를 해보면 기술적인 얘기들은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인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컨셉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지금 한 달에 거의 주에 한 2, 3회씩 여러 고객분들을 찾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풀어드리는데 오늘 세션의 내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이제 반문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아예 못하세요. 일단은 쉽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현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 할당된 시간이 40분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35분에서 한 33분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세션 잘 들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저 찾아오시면 적극적으로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그냥 그 데이터 팀이 있으신 고객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그 소속하시는 그 기업에서 A/B 테스트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하고 계시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시네요. 혹시 A/B 테스트란 걸 들어는 봤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행히 좀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시네요.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카나리 릴리즈나 카나리 테스트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개발자분은 별로 안 오신 것 같네요. 일단 A/B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 테스트는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의미냐면 그 앱이나 밑에 대상을 보시면 앱이나 이제 웹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이제 고객이죠.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케이스를 복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A/B 테스트로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2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같은 시점에 그룹핑을 해서 불특정한 다수의 그 사용자에게 2가지 시나리오를 오픈을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포커싱이 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그럼 기업이 베네핏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까? 이거를 하는 게 이제 A/B 테스트거든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밑에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복수의 상황에 대한 고객 반응을 테스트해서 최적의 방안을 식별한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접근을 더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우리는 벌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례를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행사 같은 거 많이 가보셨으면 많이 빅데이터라는 행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 이제 뭐 SNS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되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방법론이 이제 A/B 테스트를 쓰신 겁니다. A/B 테스트를 어떻게 썼냐? 그 홍보용 이제 웹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컨셉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컨셉을 2개를 만들어 놓고 특정 기간 동안에 그 2개를 다 오픈을 해놓고 사용자의 반응을 피드백을 보는 거예요. 피드백을 봐서 A보단 B가 좋구나, B보단 A가 사용자들이 더 왠지 피드백이 좋구나를 해놓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더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페이지만 남겨놓고 그것만 쓰는 거예요. 컨셉은 A/B 컨셉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런 A/B 테스트라든지 그 기타 SNS 분석 또 되게 많은 뭐 머신러닝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대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거는 잘 안 와닿으시죠? 대선에 나오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실체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정당들이 그 자기들의 그 운영비를 기부받죠. 기부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기부를 남들보다 더 잘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A/B 테스트를 쓰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플해요. 웹페이지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테스트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부를 더 많이 받는 그 웹페이지를 띄울 것인가. 그래서 A군은 여기 기부하기를 이제 도네이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B에서는 컨트리뷰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도네이트라는 아이콘을 뒀을 때보다 컨트리뷰트라는 그 아이콘을 뒀을 때 실제로 해보니까 같은 기간에 기금 모금이 10%가 증가한 거죠. 실질적인 효과를 봤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군은 안 쓰면 돼요. B군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A/B 테스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더 혹하실 만한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광고 사이트에서 하는 거죠. 보시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가운데 제가 박스 하나 쳐놨는데 A는 저게 기본안이고요. B가 추가안이에요. 아이콘을 사용자가 왠지 우리가 무슨 베니핏을 당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를 임팩트 있게 딱 아이콘 하나 추가하면 이게 과연 호응도가 좋을까? 라고 해서 A/B 테스트를 건 거예요. 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A를 썼을 때보다 B를 썼을 때 사용자의 전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이용자 수 대비했을 때 그게 100%가 증가한 거예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A/B 테스트 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A/B 테스트를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컨셉을 가지고 대단하다, 멋지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와 되게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B 테스트는 뭐냐면 A하고 B가 같냐 같지 않냐 이 뜻은 아닙니다. A로 했을 때랑 B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고요. 앞에 사례로 예를 들었을 때 그 아까 도네이트라고 콘트리뷰트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 특정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면 되느냐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뭐 광고 효과를 보고 싶은데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테스팅을 수행을 했을 때 전율 차이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아 우리가 선택지 중에 어떤 거를 우리 기업에 쓰면 되겠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것이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최적의 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A/B 테스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A/B 테스트는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동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데 그 돌린다는 게 같은 내용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아까 그 광고로 예를 들면 광고에서 그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 정보로 이제 이미지 하나 추가를 하고 나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멈출 거야? 이거보다 좀 더 사용자한테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 다음 신호를 또 아이디어 내 가지고 그 다음 신호에 A/B 테스트하고 A/B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A/B 테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냈습니다. 원래는 되게 분위기가 지금도 원래는 제 컨셉보다는 되게 제가 삭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중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냈고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오늘 사은품을 좀 괜찮은 걸 걸어서 되게 상대적으로 약한 건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되게 머리를 약간 쓰셔야 돼요. 쉽게도 보실 수 있고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선물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가? 아니 꼭 맞추실 필요 없어요. 아, 네, 저기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답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대로 정답입니다. A/B 테스트, 제가 초반에 지금 한 7, 8분 얘기를 드릴 때 되게 쉽게 얘기를 드렸죠. 효과도 좋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렸죠. A/B 테스트 아시는 분? A/B 테스트 쓰고 계신 분? 근데 왜 안 쓸까요? 왜 안 쓰냐면 실제로 파고들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IT나 BIT를 떠나가지고 기본기가 다 약해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다 그러면 통계 기반이에요.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느낌으로 가세요. 느낌으로 가고 주관적인 결과로 본인들의 의견을 강제로 끼워 맞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A/B 테스트라는 아까 앞에 정의 드렸죠. 이런 되게 심플한 컨셉, 빅데이터 컨셉, 빅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 컨셉 하나에서도 이 쉬운 게 컨셉이 기본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잘못 사용됩니다. 그 앞에서 답 주신 걸 좀 예를 들면 아까 연속성이라고 되게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랑 해서 비교를 하면 여기는 가로축이 숫자 데이터예요. 여기는 정적으로 떨어지는 국가 데이터죠.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이 두 가지 차트는 복수의 사용자들한테 오픈을 했을 때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결론은 아무리 이 안에 이 전 단계에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좋은 알고리즘을 태우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한번 잘못하면 끝나는 차트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속성으로 치면 아까 여기는 지금은 이제 답이니까 이게 국가로 바뀌었지만 숫자로 치면 이게 숫자였던 거 치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 안 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차트에서 보면 10에서 20 사이에 얼마만큼 뭐 30이라는 밸류가 될 수 있죠. 30 발생했습니다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이걸 갭을 둬버리면 이 데이터 자체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 40 전후의 값일까? 이 사이의 값은 뭐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 사이가 실제적으로는 값실이 돼버려요. 0이라는. 이런 것처럼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원래 지문에서 한 번에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 지금도 되게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 저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퀴즈를 냈냐면 국내에서는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통계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가 부각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이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생기고 분석 기법들이 생기니까 통계적인 접근을 다들 시도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거를 왜 그럴까 좀 했을 때 보면 정부에서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통계 자체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지는 공모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여러 사이트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을 아키텍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의 기존에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십니까? 또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저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Q&A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시작과 끝만 있으세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은 흐릿하시고 그 중간 과정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없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이 안 지켜집니다. 내가 되게 심플하게 잘못된 방법을 들고 와서 어디 세미나 갔더니 어디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 불러서 어떤 얘기 들어봤더니 혹하는 거예요. 혹하니까 일단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금 앞에서 이제 여러분께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들은 포커싱이 있어요. 포커싱 있는 상태로 셀링을 하는 거죠. 자기의 기술을 셀링하는 이게 끝을 보여줘요. 혹할 수 있는 끝을 보여주니까 앞단은 다 스킵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실무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끝단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돌리면 기본부터 밑바탕부터 안 만들어가요. 끝을 보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되게 만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현실에서는
와, 우리가 기업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짧게 하시는 분들 한 3, 4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공수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뭔가 빅데이터 비스무리한 또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한번 써먹을 줄 알았는데 못 써먹겠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은 끝나 계세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 국내에서 제가 이런저런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소개를 처음에 안 했네요. 저는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쪽 업무 한 4년에서 5년 했었고요. 그리고 형상관리 빌드 배포 쪽 한 1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미드웨어 관련해 가지고 그 퍼포먼스 튜닝이라든지 기타 국내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뭐 제니퍼 같은 이런 거 솔루션 엔지니어 및 뭐 컨설턴트로 활동을 한 4, 5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쪽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이제 그 분야는 그 OS 레벨부터 뭐 극단적으로 가면 머신러닝까지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트렌드가 어땠냐면 2010년도 갑자기 딱 넘어가면서 국내에 갑자기 1차적인 제 기준에 1차적인 빅데이터 붐이 붑니다. 대표적인 게 스플렁크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시작은 로그 분석부터, 그래서 또 확장하시는 분은 ITSM, 그래서 스플렁크를 막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규모 되시는 분들은. 근데 해보니까 막상 돈 들여가지고 막 별로 국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싹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붐이 불었냐면 하둡이 나타난 거죠. 하둡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을 말이, 하둡 하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던 빅데이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둡 지금 그 온프리미스에서 하둡 하는 비즈니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뭐지? 스케일러비리티 같은, 아니면 이제 뭐 컴플리케이션 같은 게 좀 하둡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밑바탕에 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겠지라고 도입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거나 넘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둡도 쑥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요즘에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뜨죠.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우리 쪽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쓰고 싶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시키고 싶다 이러면 예산을 얼마부터 잡으셔야 되냐면, 제 기준에서는 일단 그 10억부터 생각을 하시라고. 10억에서 시작을 해서 6개월 이상의 기본 설계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온프레밍 기준이거든요. 온프레임 기준에서 장비가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석할 때 고객은 우리나라 제일 특징이 뭐냐면 빨리빨리. 지금 막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최명규 차장님이 빅쿼리 얘기하시면서 4TB 데이터 25초에서 30초 얘기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즈는 고객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메가가 됐던 100기가가 됐건 100테라가 됐던 엑사바이트가 됐던 지금 당장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준이면요, 와, 사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하드웨어 값만 몇 억이 들어요. 그리고 하둡이란 게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HBase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ase나 하이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분석해서 조합시키려면 RDBMS 사야 돼요. 근데 RDBMS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RDBMS 쓰시죠. 마리아DB나 MySQL이나 아니면 뭐 포스트그레스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오픈소스 여기서 제품명 어디까지 오픈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5사의 제품이 아닌 이상은 진짜 아무리 돈을 하드웨어에 발라놔도 퍼포먼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니까 저는 쿨하게 지금도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하고 싶다 그러면 쿨하게 말씀드려요.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거고요. 돈은 온프레미면 한 10장 준비하세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왜? 캐파빌리티를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 그런 빅데이터 그 산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다가 싹 죽은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클라우드 나오니까요, 하드웨어 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이론이 맞는지 검증만 하면 돼요. 클라우드에서 검증해 놓고 그 검증된 데이터 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는 퍼블릭 쓰기 싫어. 우리 것만 할 거야.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죠. 내 거 짱. 그러면 온프레미스 할 거야. 그러면 아키텍처 다 만들어졌잖아요. 아키텍처 만들었으니까 그거 그냥 그 예상 데이터 사이즈만 잡아놓고 이용자 수 같은 거 파악해놓고 들어올 데이터량 같은 거예요. 파악해놓고 그거 그대로 스케일러티만 올려가지고 스펙 딱 넘겨버리면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컨셉이 되니까 요즘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가면 뭘 놓치고 있냐? 이런 좋은 얘기만 듣다가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 기본기 다 놓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뭐냐면 A/B 테스트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쉬워요. 쉬운데 이런 것들을 놓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바랍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빅데이터 쪽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쉬운데 잘못 쓰고 계셔서 어려운 거고 푸는 방법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꼭지마다 그냥 컨셉만 잘 잡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가 장표에 정리해놨고요. 한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일단 그룹핑부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A/B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일단 2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같은 기간 동안에 사용자를 군을 나눠서 노출시켜가지고 뭐가 더 어떤 사용자가 더 어느 시나리오가 더 이제 웹페이지가 될 수 있죠. 웹페이지가 더 호응도가 높냐, 이용자가 많냐 이걸 따지는데 여기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A/B 테스트를 할 때 사용자 군을 어떻게 나눌 건데 이거 솔직히 고려해 보신 분 국내에 없을걸요? 진짜 이것만 하신 분 아니면 그룹핑 한다 그래요. 그룹핑부터 잘못돼도 잘못된 A/B 테스트 결과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A/B 테스트의 가장 위험한 생각, 예를 들어 국내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나오는 뉴스 얘기, 어디서 무슨 폭행 사건이 났습니다, 무슨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위험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결과죠.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고려를 하나씩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A/B 테스트 같은 되게 심플한 컨셉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도 이런 그룹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고민을 심도 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페이스북에 보면 아예 대놓고 스프레드 테스트라고 하는 분할 테스트를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A/B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이제 그룹핑이 중요하니까 분할 테스트를 안 해놓고 설명 쫙 해놓고 이거 제대로 셋업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요. 클릭 하면 A/B 테스트의 그룹핑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결과 줄 건지. 이거 A/B 테스트 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고민하시면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2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다들 머리 아파하는 거 다른 거 다 놓고 수학이죠. 다 골치 아파요. 저도 수학 진짜 싫어하고요. 근데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빅데이터를 하신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수학을 써야지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집에서 저도 아직 수학의 정석이 옛날 버전이 2개가 다 있는데 컵라면에 컵라면에 뚜껑으로 쓰고 있는 이 정석이 이제 꺼집어내야 되나? 이제 드디어 책으로서의 역할로 써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세요. 모든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은 뭐냐면 입증이거든요. 명확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것만 맞추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가시려 그러니까 어려운 로직을 찾아가요. 막 수학자 찾고 하세요. 근데 구글 컨셉도 뭐냐면 그냥 저질러라예요. 다 우리가 환경 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많은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져 갖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시스템하고 프로세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대충 느낌 잡았고 이제 IT로 구현해서 우리 시스템화 시키면 돼. 그러면 앞에 이제 앞 세션에서 그 구글에서 아주 멋진 아키텍처 많이 보여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전체 과정은 되게 심플합니다. 원천 데이터 어떻게 저장시켜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태워서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 데이터 뭐 대시보드가 됐던 차트가 됐던 어떻게 뽑아낼 건데 이 컨셉이에요. 이 컨셉으로 가는데 현실에서 힘든 거. 갑자기 이제 아까 구글 장표에서도 막 나오죠.
한 단계만 한꺼풀만 딱 벗기면은 그 안에 수많은 복잡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든 구현해내시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실제로 운영 단계 가시잖아요. 운영 단계 가시면 운영하다가 다 드랍하세요. 왜? 하도 같은 시스템만 뭐 크게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도 시스템은 장애 나는 걸 전제로 해요. 데이터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장애가 빵빵빵 나요. 첫 해는 잘 안 나죠. 장비가 새 거니까. 1년 딱 넘기면 오늘은 출근해서 저거 뺐다 끼고 오늘은 내주고 이거 저거 뺐다 끼고 다시 콤피그 만져주고 필요하면 리스트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 A/B 테스트 같은 되게 마케팅적이나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개 하면 됩니다. 통계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고 이거를 IT적으로 어떻게 플랫폼 입힐 건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게 얘기하죠. 되게 쉽게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저 속으로 막 저 인간 뭐지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왜 안 될까요? 일단 통계 분석 모르세요. 그리고 실험 설계 내가 왜 해? 구현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하도 셋업하다 6개월이 날아가요. 하도만 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RDMS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또 하도는 이제 배치성 데이터 처리용으로 많이 이게 원래 기능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스톰 같은 요즘에는 한물간 스톰 같은 경우도 스톰 2.0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스트리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게 늘어가니까 문제는 앞장에서 제가 그린 거 보시면 원래는 하나의 내가 데이터 사이언트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구성할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게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목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남아요. 하나하나 체크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잘 못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얗게 불태워지고 고민만 하다가 모든 게 날아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고민해 봐야죠. 근데 제가 A/B 테스트 왜 한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두 가지 케이스 놓고 호응도 좋은 거를 써서 돈 벌자 이 얘기잖아요. 쉽게 풀면 요정표 기억나시죠? 웹페이지 하나 테스트했을 뿐인데 10% 더 기부금 올라가는 거 찾았어요. 아이콘 하나 추가했는데 가입자 100% 늘어나는 거 했어요. 이거 하자는 게 목표잖아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필요 없는 리소스, 모든 행위를 다 없애자 이거예요. 모든 행위를 다 없애버리고 요 네 가지만 일단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테스트에서 뭐 할 건데? 뭘로 테스트할 건데? 테스트 환경 어떻게 구성할 건데? 이거 한 번 하고 끝낼 거야?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되게 명확해요. 이거를 클리어하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끝내놓고 시작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아까 앞에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게 머신러닝 보셔도 이런 차트 많이 나올 텐데 기울기 차트잖아요. 근데 이것도 맨날 만지는 사람이 보면 저 차트랑 앞에 있는 수식 자체도 보면 쉬워요. 근데 이거 각 대학교 졸업한 친구나 막 이런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딱 보여주고 저 수식 보여주면 멘붕 와요.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뭐 하라고? 심플하게 가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수학이 어려우면 그 수학을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는 목표 모델부터 잡으시고 그걸로 효과를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뛰어드실 필요 없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가시라는 말씀이고, 자,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 찾은 멋이 중한 뒤 요즘에 이거 유행어가 한동안 있었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목적을 위한 환경은 단지 수단입니다. 주객전도 하지 마세요. 목표를 어떤 식이 됐든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뭐 컨설팅 간다고 그러고 어디서 무슨 Q&A 한다 그래서 가면 자꾸 목표 얘기는 안 해요. 목표 얘기는 안 하시고 수단 얘기만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답을 우리는 뭘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시고요. 그 뭘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요. 그걸 저한테 오픈하셔야 되는데 우리 빅데이터 하고 싶은데요. 하도 하고 싶어요. 이거로 출발하세요. 수단부터 출발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 하도비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답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퀴즈 냈던 차트에 대해서도 의견이 틀리듯이. 그러니까 목적을 베이스로 가시고 수단은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본에 충실하셨잖아요. 그 기본이 목표인 거예요. 그걸 자꾸 흔들리시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흔들려서 갖고 원하시는 거 못하는 거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란 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별거 없습니다. 저는 되게 쉽게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려운 거면 어려운 대로 풀어야죠. 근데 전 웬만하면 쉽게 가자 주의인데, 데이터 과학이는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냐? 내가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데이터 과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원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긁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산세 분석을 해서 비주얼라이저 할 거냐. 이거 하면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군이 많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 해서 통계학으로 해서 모델 그려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IT에 현상화 시켜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 경계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 얘기해야죠. 구글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구글에서 발표하신 장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분석 기법이나 이거에 대한 IT 기준에서의 모든 원천 기술 가지고 있어요. 하둡도 구글에 있는 기술 맵 리듀스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환경 자체가 다 서비스화 돼 있어요. 갖다 쓰시면 돼요. 갖다 쓰시면 되는데 크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로직만 검증하시면 돼요. 일단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시고요. 그 되냐 안 되냐 검증까지 일단 가시는 게 첫 번째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근데 그게 내가 이걸 하기 위한 수단과 비용, 시간 이거부터 따지고 들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런 서비스만 했다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의 구성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직을 검증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줍니다. 앞에서 이제 되게 많은 아키텍처들이 전 세션에서 나왔는데 초심플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는 원천 데이터, 로그 데이터, DB 데이터 이런 것들을 플런트 D라는 걸로 받아놓고 펍 서버로 메시지 처리하고 데이터 플로우로 전처리한 다음에 빅쿼리로 데이터 스토리지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스튜디오로 비주얼라이즈 합니다. 이게 기본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만약 가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 공부만 하시고 옆에서 누가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면 일주일이면 샘플 하나 하실 거예요. 플런트 D는 솔직히 개발하신 분이면 일주일, 플런트 D 나는 개발 안 해봤는데 그러면 개발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한 3주? 하둡은요, 하둡 구성해서 안정화시키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근데 또 장점, 구글의 장점, 이게 다 오픈소스 기술 기반이에요. 앞에서 저 친구가 열심히 떠드는데 그럼 구글파네? 우리는 데이터의 민감성,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내부 회사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퍼블릭을 못 써. 그래도 구글로 시작하세요.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이렇게 떠드느냐? 구글의 최고 장점은 모든 이게 서비스가 다 오픈소스 베이스거든요. 예를 들면 펍서버로 내가 이거를 내 로직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글이 짱이다 하시면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우리 회사 정책하고 모든 비전이 맞아,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회사 내규상, 국내 법상 온프레미스로 굳이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펍서버는 카프카로 바꾸고 데이터 플로우는 아파치 빔으로 가시고 빅쿼리는 하둡이나 스팍 관련된 걸로 가시고 데이터 스튜디오는 뭐 주피터라든지 타블로라든지 다른 거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옮기는데 어렵냐? 아니에요. 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구글은 왜 편하냐? 이거를 온프레미스에서 이대로 오픈소스 기술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옮기시면 그거 스터디 다 하셔가지고 홈플리케이션 다 잡고 운영 직접 다 하셔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빅데이터 사이언스 한번 적용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이라고 치면 오픈소스로 온프레미스 구성하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한 50에서 한 60? 배수가 2, 3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했어요. 테스트했어요. 그러면 뭐 할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 기준에 뽑아놓은 게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이루어 갖고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엄청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떤 솔루션 써서 구축할 건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돈 벌 거냐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표를 잡아놓고 수단을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계속 고객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브레인스토밍 계속 하시라고. 그러니까 IT 팀끼리만 모여서도 하지 마시고 마케팅 팀이건 아니면 뭐 관리팀이건 경영팀이건 뭐 완전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 다 불러놓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다 꺼내놓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세요. 그래놓고 아이디어화를 시키시고 그래도 답 안 나온다. 딴 데는 어떻게 해서 돈 버는데 갖다 쓰세요. 오방한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같이 온프라미스에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구축하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소규모로라도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일단 저지르세요. 비용 크게 안 나옵니다. 아까 빅콜 얘기 보셨잖아요. 1TB 하는데 5불 걸린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쓰셔도요. 테스트 용도로 쓰시면 거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프리티어 가지고 거의 해결되세요. 그리고 공부는 당연히 항상 하셔야 되고요. 머신러닝 얘기는 제가 다음 행사 때 할게요. 머신러닝 이어가셔야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신다 그러면. 근데 머신러닝 전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빅데이터 하시다가 뭐 터지십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얽매이지 마세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왠지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돈 만들고요. 시간만 날려요. 우리가 A/B 테스트용 시나리오 잡고 시스템 구축해서 진짜 결과 하나 뽑아내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경쟁사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써가지고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 해요. 한 달이면 4배 차이 나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 직접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있는 거 다 갖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뎁스 있게 막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인데 그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뭘로 돈 벌 건데.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을 하시고요. 요즘에 제가 어디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 사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역할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거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가 벌어질 때 보면 룰들이 다 교집합이 되고 깨지고 전환됩니다. 괜히 이거 하면 내 밥그릇 해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공유하시고 고민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술들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저도 머리 공부하다가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아시는 분은 물어보시고 오늘 같은 그 자리를 통해 갖고 저희들 알게 됐잖아요. 연락 주세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몰라서 내가 꿍 하는 사이에 남들은 하나 해요. 그 꿍 하는 시간 날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항상 요즘 떠드는 얘기. IT로 자꾸 예술하려고 그러시는데 IT로 예술하지 마시고요. 그냥 돈을 버세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제 보스랑 그 지난주에 하둡 그 데이터웍 서밋 2017이라고 호주 시드니에서 하는 행사를 일주일 갔다 왔어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트렌드가 어떤지 좀 보려고. 거기서 갔더니 하는 얘기는 다 뭐냐면 다 자기들 오픈소스 기술 잘났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결론은 뭐였냐면 충격을 좀 받은 게 결론은 구글이 킹왕짱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대세되는 기술 이제 하둡 관련된 기술,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뭐가 있냐면 마이파이나 이제 미니파이 같은 게 있어요. 데이터 스트리밍용 기술이거든요. 뭐 이런 거 떠들고 있어요. 근데 구글 컨셉은 뭐냐면요. 구글이 딱 그날 실제 행사는 한 3일 정도 했는데 세션 딱 하나 하셨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앞에도 이제 최명건 차장님이 보여주셨던 내용 중에 데이터 플로우라는 거 있습니다. 전처리기. 아파치 빔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픈소스로 접하시면 그 기술이 뭐가 제일 제가 놀랬냐면
그냥 서비스가 아파치 빔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하도를 만약 쓰신다고 하면 뭐 스파크를 쓰든 스톰을 쓰든 뭘 쓰든 그냥 SDK가 아파치 빔 베이스로 돼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하나의 주장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솔루션 세분화해서 하거든요. 공부할 거 메어 터져요. 근데 공부할 거 하다가 메어 터지면 제가 뭘 못 하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요. 왜?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그 현실된 걸 가지고 돈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아예 고민할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하거나 남들 얘기 듣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질러서 돈 버세요. 쿨하게.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브레이크 타임이나 아니면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피드백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